2022년에 한국 아메이에서 상당히 색다른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 그 제품의 이름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 사실은 많은 ABO 분들이 도대체 한국 아메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는가? 이렇게나 어렵고 이게 도대체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출시를 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왜 그냥 프로바이오틱스가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대체 우리가 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아메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시작을 해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아메이가 앞으로 변해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준점, 스탠다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최대한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발표하기 전에 제가 꼭 소개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홀자펠 교수님이십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미생물계의 세계적 석학이시고요. 제가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뭐를 다 개발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이제 마이랩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술의 이면에는 독일인이신 홀자펠 교수님 수십 년을 독일에서 연구하시고 막스루브너 당연히 뭐 대학의 교수이셨고, 그리고 독일의 연방 막스루브너 연구소의 소장이시자. 막스루브너 연구소의 원래 이름은 German Federal Institute of Nutrition and Toxicology, 독일 연방 영양 독성학 연구소라고 하는 독일의 연방 연구소의 연구소 소장을 17년간, 그러니까 연구소의 탑으로 17년간 계셨고, 세계 식품미생물 연합의 회장이시자. 논문이 보통 한 과학자가 논문이 한 30편, 40편 넘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다라고 여겨지는데 교수님은 논문이 400편이 넘어가고요. 교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게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락토바실러스라고 하는 잘 아시죠? 유산균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라는 분류 안에서 보시면은 홀자펠리아 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홀자펠 교수님의 이름을 딴 홀자펠리아라는 속이 있고, 이거는 요 에티몰로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홀자펠리아는 미생물계에서 엄청난 업적을 미친 미렐르 홀자펠 교수의 이름을 따서 홀자펠리아 속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서는 레전드처럼 여겨지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생물의 오지인 왜 한국까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홀자펠 교수님이 독일의 칼슐레 대학교와 막스루브너 연구소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이제 끝나시고 소명이 끝나신 이후에 한국의 한동대학교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동대학교라는 곳이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홀자펠 교수님과 여기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고 김영길 총장님은 독일에서부터 창조과학회를 같이 하는 크리스천 친구분들이셨고, 홀자펠 교수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프리카 선교사 집안이세요. 그래서 1902년에 홀자펠 교수님의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시고, 아버지도 아프리카 선교사시고, 그 홀자펠 교수님의 이제 친척분들도 대부분 선교사시고, 아드님들도 현재 아프리카에 계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스스로는 한국의 선교적 사명을 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다가 미생물학을 전파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와주셨고요. 저는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교수님 밑에서 생명과학을 박사까지 하고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과대학에서 미생물 유전체학을 연구하고 여러 상을 받고 연구교수로 교수님과 함께 있다가 저는 창업을 하고 이제 각 회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2000년대 초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할 때 가장 화두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처음 만들어진 정의는 루이스 윕스 쿡 이 세 명의 과학자가 1988년도에 한 논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떠한 한 환경 안에서 미생물이라는 게 단 하나의 미생물 또는 뭐 열댓 개의 미생물이 그 환경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생물들은 하나의 사회를 이루고 수조에 달하고 수천 종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 공간을 이롭게 하는 과정. 그래서 이제는 미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생태계를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우리가 뜻하자라고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많은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사람은 왜 대장암이 걸리고 누구는 왜 대장암이 안 걸리나, 누구는 왜 우울증이 오고 누구는 우울증이 왜 안 오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방 안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를 때에 누구는 우울증이 걸리고 누구는 우울증이 안 걸리고,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를 때에 누구는 대장암이 걸리고 걸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영구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 장에 있는 이러한 미생물들을 바꾸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치료가 되겠다라는 컨셉이 2000년대 초반, 2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사실은 뭐 셀트리온이나 여러 회사들과 함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신약을 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이 기술을 2017년에 이제 글로벌 아메이 임원분들 앞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됐고, 그분들의 제안으로 이 기술을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이라는 곳에다가 사용을 해서 출시한 제품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제품을 만들었나라는 부분을 잠시 설명하자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아메이의 사업이 제가 보는 것만 하더라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놀라시겠지만 한 4, 5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100살까지만 살아도 모든 걸 다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100세 시대 이런 문구가 있었잖아요. 100살까지만 살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게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은 100살까지는 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 60살 정도의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나오면서 삶의 질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100세까지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한 60세 넘어가면서 뭐 관절염, 뭐 당뇨, 뭐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와버리면은 뭐 굳이 40년을 이런 식으로 더 살아야 되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99세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운동도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다가 1년만 고생하고 죽으면 안 되겠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기대치는 점점 변하게 되고요. 이것을 저희는 헬스 앤 웰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는 100세 시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60세가 넘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다양한 질병들의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고, 대표적인 것들이 항암제들이죠. 그러니까 60세가 넘어서 갑자기 돌아갈, 또는 이제 지금까지 다양한 전염병, 결핵, 말라리아, 뭐 간염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이 나와서 이제는 조금 생명 연장이 길게 되기는 했는데요.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정말로 한 사람이 99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년만 고생하고 죽으려면은 실제로 병이 아예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한 번 병을 겪고 나면은 생각보다 고쳐 쓰는 게 무척 어렵다라는 걸 과학자들이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저희가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게 밤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너무 어려운 얘기들 나오면 다 주무실 텐데, 그 저위전방 결제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나시면은, 대장암 수술하신 분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게, 대장암 수술하신 분의 50에서 70%에 달하는 분들이 배변 조절이 안 되는 질병을 갖고 계세요. 하루에 많게는 20번씩 대변을 보러 화장실을 가시고, 그리고 변이 새어 나오는 변실금을 겪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의 삶의 질이라면은 내가 지금 50살에 대장암을 겪었고 의사들은 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완치인가? 내가 하루에 화장실을 20번씩 가는데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남은 50년을 하루에 30분에 한 번씩 대변을 보러 다니면서 남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람 몸이 한 번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은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라는 컨셉이 1980년대, 90년대부터 예방의학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죠. 예방의학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헬스 앤 웰네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포커스한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모든 바이오 사이언티스트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타임머신을 만들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3년 뒤에 가서 나의 건강검진 기록부를 보고, 지오셉이 장화혈색소가 6.5까지 올라갔네. 지오셉이 근육량이 25%가 감소했네. 지오셉이 용종이 3개가 나왔네.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의 지오셉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 3년 뒤에 당화혈색소가 6.5야. 당뇨 환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리코다운 먹고 지금부터 혈당 계속 찍으면서 조심하고, 너 3년 뒤에 근육량이 35%가 빠지더라. 너 지금부터 단백질 먹고 지금부터 이런 운동해야 되고, 그것이 모든 바이오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휴먼 게놈 프로젝트예요. 와우.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를 다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만병의 근원을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예방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라는 꿈을 가지고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혈액에 있는 물질들의 종류를 봤을 때 사람에게는 최소한 10만 개에 달하는 기능성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고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했지만 10년이 걸려서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고 났더니 과학자들이 충격을 먹어요. 사람에게는 2만 4천 개의 기능성 유전자밖에 없고 이거는 코파리가 1만 7천 개거든요. 코파리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유전자가 모든 해답을 준다며 유전자만 알면은 무슨 병에 걸릴지 다 예측이 가능하다며. 근데 이게 말이 돼?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유전자는 어떻게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99.9%가 유전자가 똑같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 이게 말이 돼? 이게 그러면은 어, 저 사람은 왜 대장암에 걸리고 저 사람은 왜 당뇨에 걸리는지 유전자로 설명이 돼? 설명이 된다면 아니 초파리가 알츠하이머도 안 걸리고 초파리는 갱년기도 안 걸리고 초파리는 당뇨도 안 걸리는데 초파리랑 유전자 개수가 몇 개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는 의문점들이 과학계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과학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하는 것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었습니다. 아마도 유전자는 백본이고 유전자는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우리의 백본일 뿐이다. 우리의 뒷받침일 바탕일 뿐이고 실제 여기에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세컨드 지놈, 두 번째 유전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마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고 이 미생물들의 차이에 의해서 한 사람이 누구는 왜 당뇨가 걸리고 이 미생물의 장에 있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누구는 대장암이 걸리고 이런 것들을 추측을 했고 지금 그것이 대부분 맞다라는 것이 현재 과학계가 가지고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초파리는 장에 미생물이 5개에서 10개밖에 없어요. 사람은 장 안에 미생물이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그거부터 먼저 갈게요. 도대체 어떻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병이 걸리고 어떤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전 세계 구글 벤처스의 설립자 빌 마리스라든지 여러 사람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가 이거를 누군가가 알고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것은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 이유는 헬스케어라는 것은 저희가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각해 보시면 잘 먹으면은 잘 먹는다고 병이 안 걸릴 거면은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무슨 소말리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못 먹어서 병에 걸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다들 잘 먹는데 누구는 진짜로 말도 안 되게 다 같이 잘 먹는 가운데 누구는 하루에 담배 2갑씩 평생을 폈는데 암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잘 사시는데 도대체 누구는 담배 한 번 펴본 적이 없는데 맨날 갑상선암에 폐암에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저희가 잘 먹지만 잘 먹은 것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와 기능적 물질들이 우리의 혈액으로 들어가려면은 결국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대부분의 물질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분자 화합, 고분자. 분자가 너무나도 크고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 혈액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아침에 굿모닝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콩단백질을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드시면은 그 콩단백질이 여러분의 혈관을 돌아다니지 못해요. 절대로. 그 큰 거대한 콩단백질 덩어리가 여러분 혈관을 돌아다닌다면은 전부 다 중풍에 동맥경화에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의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콩단백질에 있는 물질이 아주 작은 걸로 쪼개져가지고 정말 우리 피부에 있는 나노 단위의 모세혈관조차도 돌아다닐 수 있는 수준의 저분자 화합물. 아주 작은 구조의 물질로 바뀌어야지만이 여러분의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작은 것으로 쪼개는 것이 사람이 본연이 가지고 있는 침에 있는 라이조자임이라든지 담즙산이라든지 소화, 액 같은 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가 먹은 것을 쪼개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씹어가지고 발효라고 부르죠. 분해를 시키고 발효를 시켜서 저희가 부르는 대사체라고 하는 약과 같은 효과가 있는 대사체로 바꿔서 그것을 우리 혈액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똑같은 거를 먹었는데 누구는 독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누구는 약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컨트롤 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똑같이 먹고 사는데도 병 때문에 시들시들한 거고, 누구는 똑같이 먹고 사는데도 약 하나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한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다. 그래서 장에 미생물이 아주 다양한 사람은 장 속에 제약회사를 50개씩 들고 있으신 거죠. 밥만 먹어도. 그리고 좋은 원료만 넣어주면 돼요. 좋은 원료라고 하는 것은 더블엑스나 밀크시슬 같은 데 들어있는 파이로 뉴트리언트들, 파이로 케미컬, 천연물들. 이 좋은 원료만 넣어주면은 장내 미생물이 그거를 알아서 다 약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장 안에 미생물의 다양성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약회사가 10개도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무리 넣어줘봐야 다 변으로, 화장실로 다 내려가는 거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선택받지 못해서 결국은 혈액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실제 저희 장의 현미경 사진이에요. 여기가 저희의 장, 이 아래쪽에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흡수가 되어서 혈관까지 들어가야지만이 그때 간으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다 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장 점막세포, 장의 마지막 그 경계선이고요. 여기 이게 다 미생물들입니다. 저희가 먹은 음식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그 음식물들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서 아주 작은 구조가 되어서 여기서 흡수가 되어야지만이 혈액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선택받고 분해되지 못한 잔여물들은 결국은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다 변으로 나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대표적인 약효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아주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왜 도대체 누구는 인삼빨이 듣고 누구는 인삼빨이 안 듣지?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논문에 나온 것이, 인삼을 먹었을 때 인삼에서 약효를 가지는 물질은 긴세노사이드라고 분자 구조가 너무 크다. 통과가 안 된다. 근데 이거를 컴파운드 K라고 하는 저분자 물질로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고, 그 미생물이 장에 없는 사람은 인삼빨이 듣지 않는다. 라는 게 최근에 논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코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아주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이제 갱년기가 오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의 양이 적어지면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리셉터에 그 수용체, 받아들이는 곳에 여성 호르몬이 가서 딱 붙어줘야지만이 뇌도 건강하고 뼈도 건강하고 우울증도 안 오고 갱년기도 안 오는 건데, 이거에 가서 붙을 호르몬이 없다 보니까 갱년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콜이라는 물질은 콩단백질을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쪼개서 만드는 물질일 때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정말 유사해서 에스트로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장 안에 콩단백질을 에콜로 바꿔줄 수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갱년기가 잘 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미생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인의 34% 정도, 3분의 1밖에 이 미생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갱년기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약을 먹어도 갱년기가 너무 쉽게 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최근에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2년에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논문인데,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장 안에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미생물이 다양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그것을 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어도 건강한 생활이 영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로써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저희가 메치니코프의 시대가 끝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논문이 2012년에이거든요. 2012년에 이 논문이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는 120년 전에 발표한 엘리 메치니코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메치니코프가 그 당시 120년 전에는 미생물이 두 종류 정도인 줄 알았어요. 좋은 균, 나쁜 균. 그래서 사람 장 안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나쁜 균이고, 그리고 발효식품 안에 있는 균들은 다 좋은 균이니까 발효식품 안에 있는 좋은 균으로 내 장에 있는 나쁜 균을 다 바꿔버리면 아주 장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좋아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120년 전입니다. 메치니코프가 했던 얘기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람 장 안에는 미생물이 좋은 균, 나쁜 균만 있는 게 아니라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있고, 이 2,000개에 달하는 미생물을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뭐를 먹어도 약과 같은 물질로 전환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인의 특징이고, 건강인의 특징은 장 안의 미생물의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랩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메치니코프의 시절을 종결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이랩이 가지는 실제 과학적 의미예요. 그래서
근데 도대체 그럼 이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면 왜 아메이만 하고 있나요? 도대체 남들은 이런 거 왜 못해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은 아메이가 이 마이랩을 출시하기 위해서 5년이 넘는 기간을 저희랑 연구를 했어요. 이 마이랩 안에는 실제로 다른 회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력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마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러면은 처음에 1세대 기술은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뭐를 먹거나 뭐를 했을 때 장 안에 미생물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의 종류가 결정되고 이거에 따라서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가 결정이 된다면 오케이 그러면은 진짜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장의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보자라고 해서 초창기에 했던 많은 연구들이 비만인 사람들, 자폐 아이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 많이 봐왔고 실제로 병이 시작되기 1, 2년 전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먼저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 기술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의 변을 받아서 그 안에 미생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자라는 게 1세대 기술이에요. 유전자 분석기를 가지고 미생물을 찍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이랩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제품은 다 1세대 기술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생물이 있느냐를 넘어서서 도대체 이 미생물들이 나를 위해서 약을 만드는지 독을 만드는지 봐야 되는 거고 이 대사체를 봐야 되고 대사체를 보는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제대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는 너무나도 쉽게 듀얼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보는 것과 그 미생물들이 실제 우리를 위한 유익한 물질을 만드는지에 대한 대사체를 두 개를 같이 보는 것. 이 두 개만 나오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마이랩이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근데 여기를 더 넘어간 게 뭐냐면은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10여 년 전에 DTC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키트를 사가지고 제가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은 제 유전자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제 유전자를 기준으로 당신이 무슨 질병에 취약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 나왔을 때 80만 원에 달하는 헬로우진이라는 그런 거를 해봤었거든요. 그거를 딱 해봤더니 진짜로 제가 간 기능이 되게 취약하다. 저희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와, 상당히 정확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 페이지를 딱 가서 봤더니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봤더니 결과지의 마지막에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운동 많이 하고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마세요가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내가 80만 원을 주고 들을 이야기인가?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당신들은 나한테 무슨 약을 주던지. 그래서 그 간 기능이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고쳐드릴 테니 6개월 뒤에 다시 찍어보시면 좋아졌을 겁니다.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끝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찍은 거랑 죽기 직전에 찍은 거랑 정보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거고 마이랩은 그거를 넘어간 거예요. 당신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되게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대사체의 양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당신의 변을 가져다가 저희 시뮬레이터에다 넣고 6개의 미생물 조합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갔을 때 장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올라가고 대사체가 좋아지는지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6개월간 드시고 다시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고 좋아졌는지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추적을 하세요라고 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이 나오기 위해서는 3세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피마스라는 기술이고요. 이 피마스라는 기술은 전 세계에 한 3개밖에 없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피마스를 저희가 아메이와 건강기능성 식품에 20년 독점 계약을 드림으로써 실제로 명확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은 한국 아메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실질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제품. 그래서 실제 마이랩은 요 NGS라고 하는 유전자 분석과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대사체 분석과 피마스라고 하는 시뮬레이팅 프로그램. 이 피마스 기술이 어떤 건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고 여기는 좀 낮 시간에 해야 돼요. 밤에 들으시면 정말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과학적 구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늦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발표의 내용은 여기 요 정도가 가장 제가 더 이상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기술이 모두 다 접목된 제품은 전 세계에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사람들이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장내 미생물이 다르네.
그 건강한 사람 쪽으로 우울증이 걸린 사람들의 장내미생물을 바꿔주면은 우울증이 치료되겠네? 너무나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에요. 장내미생물을 못 바꾼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일 뿐이에요. 왜냐? 장내미생물은 우리 장 안에 2,000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종류를 건드리게 되면 나머지들이 연쇄 효과가, 나비 효과처럼 연쇄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2010년대 초반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을 개발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두 분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FMT파, 두 번째가 나비효과파. FMT파는 Fecal Microbiota Transplantation이라고 해서 배변 이식, 다른 사람의 변을 제 장에다 통째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레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작년에 FDA로부터 최초로 승인받은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이들이 가진 생각은 아니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냥 항생제를 4주 동안 먹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통째로 없애버린 다음에 다양성이 높은 다른 사람의 똥을 내 장 안으로 이식을 해. 라는 게 그들의 컨셉인 거고요. 그리고 그와 다른 나비효과파.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세레스의 보스트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다른 사람의 변입니다. 그거를 동결 건조를 해서 캡슐 안에 담아요. 그리고 이거를 6개월에 한 번씩 10알 정도를 드시는 게 이들이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이거와 다른 것이 마이랩이에요. 마이랩은 나비효과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3세대의 시뮬레이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을 하는 시뮬레이팅을 돌림으로써 한 두세 개에 달하는 미생물만 넣음으로도 연쇄 효과를 예측을 해서 어떻게 바뀔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드리는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마이랩 아니면 이거밖에 현재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랩 싫으신 분들은 이거를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요. 이거 보스트, 이거 다른 사람의 대변을 받아서 드시려면은 이게 최소한 C. difficile infection이라고 하는 불치병의 확진 판정을 받으셔야지만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마이랩이 유일한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미국이랑 이런 데서 이거 하고 계세요. 지금 하버드에 계시는 도시노 교수님 이거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들어가신 다른 교수님도 이거 한국에 나오시면 이거 하시고 맞춤형 타서 가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역을 아는 과학자들은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에밖에 없어가지고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특혜입니다. 사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핵심 인트로는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내용들을 이제 잠깐 넘어가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간략한 소개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어드바이저 분들이세요. 저희 사회이사이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보람의 병원장 계신 정승현 교수님이라든지 오늘 오후에도 줌으로 밑에 있는 이세원 교수님 저희 호흡기 내과 그래서 COPD 연구 지금 신약 개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서울대 어린이병원 자폐 가정의학과 이런 지금 어린이병원 쪽에 이제 자폐 아이들도 분변 시료가 200개 이상 모여가지고 자폐 아이들 장 안에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러느냐. 왜냐하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주변에 이제 자폐아가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자폐아들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운 증후군도 그렇고 장 불편감이 엄청 커요. 설사변비가 되게 작고요. 대부분 자폐랑 IBS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같이 간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게 과학자들이 엄청난 비밀이자 신기해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장내 미생물의 문제가 자폐까지 이어진다라고들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임상 이상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게 참 미안하지만 건강한 아이들의 분변을 약간 초코우유 성상으로 만들어서 자폐 아이들에게 이식을 해주면은 자폐가 개선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임상시험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왜냐하면 저희 뇌로 가는 물질의 대부분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뇌로 가야 되는 적절한 물질들이 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 문제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타만 쳐도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대사체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건강한 유익 물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베스트. 근데 여기서 안 좋으면은 그냥 안 건강하고 만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독소가 나와요. 장내 미생물에서. 80년대에 독일에서 논문이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자폐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내에 곰팡이가 되게 많다. 근데 곰팡이는 뭐가 있냐, 덴드라이트라고 해가지고 팔이 있어요, 애들은. 그래서 혈액까지 나가는데 곰팡이가 여러분 아시죠? 아플라톡신부터 해서 뇌독소를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 곰팡이가 장에 일부 서식을 하면서 그 독소가 혈액으로 들어간 아이들의 특징이 아니게, 이건 아직 추론이에요. 검증이 안 됐지만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근데 이 곰팡이가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항생제로 장내 미생물 한번 초토화시키고 나면 곰팡이가 확 올라와요. 예, 왜냐하면은 얘네가 서로 싸우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김치에서 초반에 산소를 꽉 없애죠. 산소를 꽉 없애가지고 미생물이 확 자라게 하잖아요. 김치는 미생물이 한번 확 자라고 나면은 곰팡이가 거의 못 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밖에 내놓으면 곰팡이가 확 껴야 되는데 여기는 곰팡이가 못 껴요. 왜냐하면 미생물 나와버리거든. 미생물이 완전 꽉 잡은 거야, 거기를. 곰팡이가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 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이 미생물이 꽉 차가지고 곰팡이 같은 애들이 발을 못 디디게 해줘야 되는데 미생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곰팡이나 막 이런 안 좋은 애들이 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자폐 아이들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홀자펠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피마스라는 시스템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시스템을 홀자펠 교수님이 가지신 기술로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제가 언제나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저희 홀자펠 교수님이시고요. 홀자펠 교수님 혹시나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희는 HM 파마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미생물쟁이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이고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오게 될 줄 모르고 그냥 저희가 대학에서 저희가 연구를 참 잘 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그래서 국가 과제를 한 70억 이상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만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포닥에 박사생이 엄청나게 많아서 사실은 연구실에서 그 학생들을 다 연구를 할 공간이 없어서 대학에다 요청을 했더니 빈 공간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안에 있는 빈 공간이고 여기는 창업을 하셔야지 쓸 수 있다고 해서 창업을 시작을 했다가 예상외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 연구는 대학에서만 할 게 아니라, 밖에서 실제로 상용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보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고요. 그 성장한 이면에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그래도 뭔가를 한다면 대학원생들이 다 들어갈 공간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지?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희 기술이 이제 글로벌 아메이 쪽에서 저희 기술을 보시게 되고 어차피 신약 회사이시니 뭐 독점을 달라 하셔서 20년 독점을 드린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지금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꿈꾸는 제품을 아베이와 함께 개발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제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제가 개발한 것들이 아니고요. 이 기술의 이면에는 여기 홀자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원래 회사 이름은 HEM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래 첫 시작은 홀자펠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입니다. 그래서 홀자펠 교수님이 개발한 아주 효과가 좋은 미생물들을 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HEM 홀자펠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에서 홀자펠 교수님이 너무 부끄럽다고 자기 이름은 좀 빼달라고 해서 지금은 휴먼 이펙티브 마이크로브스로 하고는 있지만 원래 시작은 홀자펠 이펙티브였고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마이랩에 들어간 기술은 뭐 제가 뭐 젊다면 젊고 늙었다면 늙었지만 이렇게 뭐 1, 20년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의 제품은 아니고 사실은 수십 년의 기술의 축적이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 홀자펠 교수님이 수십 년간 연구하시던 내용을 저희가 물려받아서 지금 출시를 한 제품이고요. 홀자펠 교수님은 미생물계에선 레전드 오브 레전드세요. 얼마 전에 프라하에서 저도 프라하를 갔다 왔는데 프라하에서 열린 세계 최대 프로바이오틱스 연합회에 이제 저도 그 과학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거기에서도 이번에도 상을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그 미생물학자들이 다 너무 부러워하면서 홀자펠 교수님 이름이 미생물의 속이 되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 순간이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라는 그런 상을 받으셨을 정도로 독일의 연방연구소의 소장을 17년간 역임하시고 세계식품미생물연합의 회장을 하시고 여러분 다 아시는 락토바실루스 유산균이죠. 유산균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구글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시면 돼요. 들어가 보시면 홀자펠리아 속이 그 안에 가장 먼저 있을 정도로 미생물계에서 레전드 오브 레전드이신 이분이 세계에 세 개밖에 없는 기술을 만드셨고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이어받아서 연구를 했던 게 저였고요. 그래서 저는 테크니온 공대에서 이제 미생물 유전체학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고요. 테크니온 공대는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첫 시작이니까 그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멜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대학이. 그래서 제가 숙소가 갈멜산 중턱에 있어서 매일 갈멜산을 오르며 다녔고요, 학교를. 제가 여러 학회에서 감사하게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상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마이랩이라는 제품이, 아니 도대체 이게 이렇게 좋다면 왜 아메이밖에 못해? 이게 이렇게 좋다면 왜 HM 파마밖에 못해?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 2000년대 중후반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영맘이다 보니까 흥미로운 주제로는 자폐 아이들. 자폐 아이들에게서는 여러분 아시나요? 자폐 아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자폐 아이들의 7, 80% 이상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자폐와 장 질환은 같이 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먼저 연구했던 영역이 자폐 아이들을 봤더니 장내 미생물이 다르더라. 라고 했고, 많은 독일의 과학자들은 장 내에서, 이거는 정설은 아직 아닙니다. 장 내에서 일반적인 미생물들이 항생제에 의해서 균통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자리에 포모나 펑기 같은 그 유카리ot이죠. 그런 아이들이 원래 장에 많지 않아야 되는 아이들이 미생물이 사라진 공간을 노리고 들어가서 과도하게 증식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얘네는 뭐가 문제냐면은 독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뉴로톡신, 신경독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만들어낸 신경독소에 의해서 뇌 세포질이 붕괴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학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들이 봤을 때 자폐 아이들은 자폐가 발병하기 몇 년 전부터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들 봤어요. 그리고 성장이 다른 아이들. 특히 이제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쪽에서 콰시오카, 어렸을 때 못 먹은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딱 한 5살까지만 못 먹고, 그때는 유엔이 다행스럽게도 유나이티드 네이션이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구제를 해줘서 영양소를 엄청나게 주는데도, 그거를 5년을 줬는데도 아이들이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나중에 연구를 해봤더니 결론은 5살까지 크면서 아이들은 육체는 크는 것 같았지만 장내 미생물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연수로 계산하는 거는 1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내 미생물의 나이는 5살밖에 안 됐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의 나이가 5살이면 신체의 장기의 크기나 키라든지 뼈의 굵기 같은 것들이 실제 10살짜리 애가 5살짜리 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장내 미생물을 바꾸는 그래서 지금은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도 장내 미생물 연구를 해요. 그 이런 저개발 국가에 가서 애들한테 무조건 영양소를 줄 게 아니라 장내 미생물을 바꾸고 영양소를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성장한다라는 게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안철수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철수 님이 운영하는 재단이 있어요.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최근까지 서울대 교수님이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해서 장내 미생물의 나이를 올려서 애들이 영양소를 먹으면 실제 그 영양소가 이제 아메이 분들은 다 아시죠? 혈액까지 가게끔 해서 실제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구를 3년간 진행을 한 것도 제가 심사를 맡은 바가 있었을 정도로 이제 아이들의 성장, 어,
아이들의 인지, 뇌기능, 면역계 기능, 아토피, 그러니까 뭐 알러지, 장내미생물에 의한 것이란 건 다들 알아요. 그게 2000년대 중후반에 이미 다 알았어요. 문제는 그럼 이제 장내미생물을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바꾸고 싶은데 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많은 회사들이 장내미생물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하나의 장기와 같아서 이거는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하듯 다른 사람의 똥을 통째로 이식해야 돼. 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와 대학은 장내미생물의 이식으로 많이 갔고요. 그게 FMT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똥을 캡슐에 담아서 이제 그거를 캡슐로 먹는 형식을 많이 취했고요. 저희 같은 곳만 장내미생물을 타겟팅을 해서 바꾸자. 시뮬레이팅 기술을 이용해서 바꾸자라는 것을 해왔고, 그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 받은 게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저희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였어요. 그게 지금 2022년에 저희가 출시했으니까 제 일생을 바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박사 때부터 상 받아가면서 개발했던 것들이 십몇 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제품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그 산물이